네, 삼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들 5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조금 이제 피곤하신 상태일 것 같은데,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연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연휴를 끝나고 본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3월달 모의고사에 비했을 때 난이도가 뭐 어렵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수월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3월달 모의고사에 비하자면 3월달 모의고사는 뭐 문장의 길이가 되게 길다거나 아니면 소재가 좀 생소하다거나 이런 측면들의 지문들이 좀 있었지만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지문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수월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하자면 3월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보다는 순서나 삽입 쪽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했던 반면에 요번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됐고 특히나 이제 순서 문제보다는 삽입 문제 쪽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취약 부분에 따라서는 좀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문제를 푸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평이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번 5월 모의고사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0번 어휘 문제와 그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들 그리고 삽입 쪽의 문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들을 좀 위주로 강의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취약한 부분들에 맞춰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아마 다음번 이후에도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데서 조금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3월달 모의고사 평가 해설 강의할 때 41번과 42번을 강의했었죠. 그래서 30번 문제 이제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30번과 42번. 근데 이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의 주제를 생각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왜냐면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맥 전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죠. 그 문맥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글의 주제가 되겠죠. 글의 주제랑 이게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글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가 주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 문장이 속해 있는 특히나 이제 빈칸이 밑줄이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의 문맥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의 주제가 곧 문맥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의 문맥을 관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나는 글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과 그 앞과 뒤의 문장들을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있는 문맥을 파악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 이번 5월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쭉 일관성 있게 글들을 관통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보기들이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제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문맥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그런 강력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으셨으면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단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시를 주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꼭 되게 열심히 읽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분에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맞춰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세계, 그러니까 환경이 되겠죠. 그 세계라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세상과 그 다음에 기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다시 말하자면 외부 환경과 되게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곧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외부 환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음 같은 주장과 되게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는데 어떤 주장이냐면 기분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의해서요. 우리가 받침대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서 앞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을 뒤에서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도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과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relevant라고 하는 건 이게 관련 있는 이런 뜻인데 당연히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런 식의 감정적인 어떤 스캐폴딩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어떠냐? 세상의 일부들을요 통합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과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감정적인 어떤 이런 발받침 만드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유형에서 사람들이요 세상의 일부들을 통합한다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일부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감정에 되게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냐면 사람들이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일부를 나의 일부로서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세상의 일부를 통합하게 된다는 것들이 내가 특정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 세상의 경험이 나의 감정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세상의 일부를 통합한다는 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보기까지도.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세상이 나타나는 방식들, 그죠? 환경이 되겠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 감정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드러나는 방식,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감정과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보기들이 계속해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과 되게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주자면 사람들이 우울할 때, 그쵸? 내가 세상에 회색이라고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그쵸? 어떤 거에 가깝냐 하면 내가 우울할 때 환경이 나에게 회색처럼, 세상이 나에게 회색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what is up과 what is in here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아까 계속해서 봤지만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과 되게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what's out there는 과연 뭘 나타낼 거냐?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환경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여기 안에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얘는 바로 감정이 되겠죠. 이 글에서 시종일관 환경과 감정이라고 하는 건 되게 긴밀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환경과 감정 사이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주제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과 감정과 환경이라고 하는 건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고 얘와 얘가 되게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존재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resence가 아니라 얘를 absence 정도로 고쳐줘야지만 말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그 뒷문장을 보시면 우리 자신, 바로 감정이 되겠죠.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과 환경 사이에는 구분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라진다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게 뭐죠? 구분이 없어지는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뒷문장을 봐도 얘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놓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경계선이 사라진다라는 게 바로 구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어의 관계를 봤을 때도 얘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냐? 사람들이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가 어떤 환경에 어떤 측면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감정 상태가 환경에서 내가 어떤 측면에 어떤 측면에 집중하는지를 결정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감정 상태가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이 환경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제를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왜냐하면 시종일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기들이 그 주제랑 다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요. 설령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4번 보기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휘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문맥 쪽을 파악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들인데 이게 사실 이 빈칸 추론 문제들을 보게 되면 31번부터 34번까지가 전부 다 나름대로의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보면 빈칸 추론 문제들이 다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틀린 문제들은 좀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평상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독해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다르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빈칸 추론 문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어렵냐는 각각의 개인별로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만 이 30번 문제부터 34번까지 문제들을 이번 5월달 교육청 문제들을 보다 보면 설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두 가지를 약간 대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집중하시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퍼블릭 스피어, 공론장이죠. 그렇죠? 공론장과 그렇죠? 이것과 어떤 사적 영역, 프라이빗 스피어, 물론 여기에는 프라이버시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둘 간의 어떤 관계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파악하신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마 제대로 맞추신 분들은 이거를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이 둘의 관계를 중간에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집중하셨다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인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당연히 구분되고 두 가지는 좀 다른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근래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에 따르자면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대중으로서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뭔가 공론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대중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둘의 관계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 공론장의 관계가 되게 배타적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버마스가 이 사적 영역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칭송한 것들은 고대 사람들과는 조금 고대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수성, 개별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얘는 보편성의 영역이라고 있어요. 사적 영역인데 이게 어떤 특정하고 개별적인 영역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보통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이 둘의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적 영역을 거의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버마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이 사적 영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이탈체로 표현을 해줬죠. 그렇죠? 이게 가장 이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에 집중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 뒤에 거를 보면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적 영역과 되게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적 영역이라는 곳에서 대중들이 되겠죠. 예. 일단 이 공론장의 주체라고 쓴 대중들이 우리가 차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론장, 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 웨이팅 룸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대기실이죠. 예. 자, 이렇게 보완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공론장이 사적 영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이 사적 영역이 대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기장이냐면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발달시키는 공간인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대중적으로 우리가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기실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의 설명은 뭐냐? 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공적 영역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공론장으로 나가기 위한 대기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보완 관계, 다시 말하면 이게 일종의 대기실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서 이게 공론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갈 때 사적 영역이라는 게 공론장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대기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Complementary Relation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보완관계, 그 다음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론적으로 나갈 땐 여러 가지 어떤 자질들이 필요하겠죠. 자신감이라는 것 필요할 수가 있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의견이나 의지를 형성한 능력들도 뭐 기타 등등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 특히나 이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만든다거나 기본적으로 공공선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기실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적 영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종의 이 생활의 세계, 생활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나 정치적 이런 시스템 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관계, 그렇죠? 보완의 관계이자 대기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버시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사적 영역을 가르친다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영역, 다시 말하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들이요 공론장으로 블랭크하게 도와준다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은 이 두 영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고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고 보완 관계에 있고요. 이 보완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게 사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일종의 대기실, 얘는 트레이닝 룸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런 영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보통 어휘가 하나씩만 쓰이기 때문에 이 어휘를 모른다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중에서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려주신 분들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개인을 준비시켜준다기 때문에 아마 프리페어 정도의 단어가 나왔으면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단어는 없고요. 일단은 센서라고 하는 건 뭐 검열하다든지 뭐 비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열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미스리드는 오도하다 잘못 이끌다니까 얘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4번에 컴페어 비교하다 안 되겠고요. 인티미데이트는 얘는 위협하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답은 퀄리파이가 되겠고요.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격 요건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마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예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퀄리파잉 매치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합을 통해서 본선으로 나가는 자격 요건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선전을 보통 퀄리파잉 매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지신다면 그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도움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적 영역과 그다음에 공론장과의 관계를 따져주면 되는 거고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 글에서 지문 내에서요. 여기 컴플리멘터리 보완적인 관계라는 걸 설명해 줬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대기실의 영역을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공적 영역으로 나가게끔 도와준다. 공론장으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대기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사적 영역이라는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것들을 따져보면 이 둘의 관계가 되게 보완적이고 되게 도움을 주는 관계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고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에 얘가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첫 번째 문제에서 이미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우리가 문화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한 견해는 다음 같은 생각들을 거부한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리젝트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겠죠. 어떤 개념을 거부하는 거냐? Culture can be owned입니다.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관점이 있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문화가 소유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 거냐,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반대 입장은 과연 무엇일 거냐, 이걸 찾는 게 이 글의 관점이 되겠고요. 이 글의 내용은 당연히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관점,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건 다음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여기 나오지만 이게 현장 복사가 되죠. 뭐 대당서역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책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불교 경전을 가지고 온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뭐 삼장법사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사라든지 아니면 아랍과 페르시아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철학들을 번역한 걸로 유명하죠. 뭐 르네상스의 기본이 됐다, 뭐 이게 토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스크라이브는 필경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필경사라든지 뭐 교사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Found inspiration for outside their local culture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들의 지역적 문화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영감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거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외부에서 자신의 지역 문화 외부에서 영감을 찾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의 문화들 여기 안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도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올 거냐 요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한 자신의 공동체의 자원으로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부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도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냐? 자신의 지역 문화 외부에서 영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배타적인 속성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어떤 이런 접촉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외부에서 영향력을 찾는다라는 개념들을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렇게 두 개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도 영향력을 구하는 거, 외부에서도 내가 뭔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소유를 거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내 것만을 얘기하는 거죠. 내 것.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resource of the one community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도 올 수 있냐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거나 명료하게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차용된 형태들이나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용된 형태나 아이디어는 당연히 내 게 아니겠죠. 남으로부터 빌린 거죠. 예. 당연히 외부로부터 빌린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를 빌려오거나 외부로부터 뭔가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문화를 어떤 이 소유권이죠. 우리 프로퍼티는 자산인데 자산의 개념으로 문화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당연히 자산은 나의 소유물이 되겠죠. 그렇죠?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culture can be owned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프로퍼티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꿔 설명해 줬습니다. 문화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애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로부터 뭔가 빌려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이나 남의 걸 마구잡이로 도용하거나 심지어는 도둑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문화가 갖고 있는 되게 배타적 소유물의 관점으로 보자면 남의 거 우리 거를 가져가 베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문화를 소유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작업이나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걸 겸손함과 헌신으로 통해서 이제 추구하게 된 거고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블랭크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내용들을 보면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걸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차용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 하면 자산과 소유라는 거짓 개념, 이 자산과 소유는 당연히 앞에 얘기했던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건 특정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지역 내지는 그 공동체만의 배타적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약들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적 표현에 되게 빈약한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문화가 소유된다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입장들. 다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도 여기서 배타적 소유가 아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영향력을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빌려온다는 개념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이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답이 거의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1번을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서큘레이션 뭐죠? 우리가 이게 전파나 유통이나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의 어떤 전파를 통해서 발전한대요. 얘는 문화가 전파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특정 문화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고요. 2번을 보면 바로 이 차용이잖아요. 차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킨다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빌려오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의 보존을 확보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가 소유돼야지만 걔가 보존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 경계죠. 문화적 경계라고 하는 건 특정한 영역 안에만 이 문화가 갇혀 있는 게 되겠죠. 얘가 예술적인 독창성을 증진시킨다요. 우리가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특정 문화라고 하는 게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 문화를 만드는 영역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2번부터 5번까지의 어떤 이런 선지들은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안 되겠죠. 답은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에 접근하셔도 되고요.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그 반대 입장들, 요게 이제 뭔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 근래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영향력을 찾는다, 외부로부터 빌려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걔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시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가 거의 문화라고 하는 건 특정 문화에만 속해 있어.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랑 반대쪽에 있는 입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선지들을 잘 분석하셔도 답을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고요.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신호의 정직성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신호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는 비용들은 바로 뭐냐, 그것의 잠재적인 평판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신호의 정직성. 그렇죠? 신호가 정직하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건 바로 뭐냐, 여기 나오는 reputational cost가 되겠죠. 평판상의 비용. 그렇죠? 이 글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들 다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뻔한 얘기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가 그 페널티로서 대가를 되게 크게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되게 세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느끼는 평판상의 비용이 되게 강력하게 되면 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게 된다는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reputational cost가 일단 내가 평판이 저해되는 건데, 이 평판이 저해되는 게 과연 어떤 측면으로 일어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 번째 문장부터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떠냐, 1대1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1대1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이 평판상의 비용, 이 reputational cost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1대1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었고요. 보통은 되게 밝게 빛나는 어떤 독을 가진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공작에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깊이 남기는 이런 꼬리라고 하는 것들이, 꼬리들은 어떠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reputational cost에 대한 설명으로서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 이걸 대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직접적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높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1대1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개방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1대1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제가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얘기를 한다고 하거나 거짓말한다고 해서도 뭐 제가 느껴야 되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평판상의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얘기가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문장에서 여기 앞에 설명했던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신호에 대한 이런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평판상의 비용이 작동하는 방식이 1대1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용이 점점점 높아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대비했고, 마지막에서 얘를 다섯 번째 문장에서 앞에 거를 설명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여기서 설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흥미롭게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도착하면서 우리가 이런 평판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거의 사를 이 사람 뭘 설명하고 있냐? 바로 타겟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겟형 광고라고 얘기했죠. 타겟 광고. 그렇죠? 특정한 개인에게만 광고가 나가는 건데, 이론상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소통자의 신호가 가지는 영향력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던 마르티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었냐?
타겟팅, 특정한 사람들을 저격하는 거죠. 너한테만 보내줄게. 그쵸? 이렇게 타겟팅이라고 하는 게 앞에 설명했던 1대1과 대응되는 개념이겠죠. 특정한 개인에게 타겟을 해서 보내게 되면 신호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특정한 개인에게만 내가 지정해서 보내게 되면 나의 평판상의 위험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네가 너에게, 너 혼자, 그죠? 너 혼자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1대1이 되겠죠? 1대1로 너에게 보내진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퍼블릭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권유 광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명성 비용이, 그쵸? 평판상의 비용이 되게 자유롭죠.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에게만 보낸 거기 때문에 설령 그 광고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짊어져야 될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신뢰할 정보를 보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죠? 정직하지 못한 애들, 우리가 뭔가 기만하는 판매자들이요. 공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하는 것보단 온라인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대1로 지정해서 보낼 수 있으면 내가 조금 거짓말을 해도 위험 부담이 적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1대1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블랭크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평판상의 비용들, 레퓨테이션 코스트를 담보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죠? 1대1이 아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타겟티드 애드가 이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돼 있어야 되고 많은 목격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블랭크에 들어갈 건 개방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격자가 많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거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시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레피셜 코스트를 강제하는 방식은 1대1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다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인데 이 34번 문제가 이게 약간 내용 자체가 알쏭달쏭한데 34번 문제를 이제 푼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걸 틀린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좀 되게 이 내용이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공감이 갖고 있는 공감의 요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공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모셔널 리스판스라는 게 있어요. 감정적 반응.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정적 반응과 단순한 감정적 반응과 공감의 차이가 뭐냐 이쪽에 집중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 뒤쪽 부분들 그리고 요 바로 빈칸 앞쪽에 있는 부분들 요런 쪽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 반응과 공감의 어떤 차이점들을 쭉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누군가가 되게 슬픈 얘기를 해요. 되게 슬픈 얘기.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시험이 성적이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슬픈 얘기를 할 때 보통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도 그거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거 똑같은 거 겪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러한 어떤 일치화를 통해서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도 맞아 똑같은 일을 겪었어 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자, 이런 동일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뭐냐? 공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반응에서 공유의 어떤 진정한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내가 똑같이 공감해주고 공유해줘야지만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뭐냐 내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투영한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공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가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예전에 똑같은 걸 겪어서 너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 예, 단순히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뭐 그게 상상된 거든 아니면 기억하는 거든지 간에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감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도 그걸 겪었는데 너도 힘들겠구나는 공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There's a forgetting입니다. 다음과 같은 망각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망각이 있냐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하는 그 망각이 존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너도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지나간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겪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걸 까먹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감정적 반응에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나 자신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 걸 까먹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초점이 상대방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공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감정적 반응의 경우에 이런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거고 단순히 그렇죠? 초점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공감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어떠냐? 다음 같은 걸 고려하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를 들자면 그게 우리 거랑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열망이랑 겹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지 않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신념이나 열망 이런 걸 가지고 그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 다시 말하면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건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 내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내용이 와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대방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이 선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 그쵸?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라는 것들을 놓치지 않은 채로가 되는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상대방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공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선지들이 패러프레이징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럴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쵸? 물론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학생들을 약간 혼란하게 이 두 가지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금 헷갈리게 하는 선지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2번하고 5번 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 2번 보기를 보면 네가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걸 상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걸 상상하게 되는 건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너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글의 내용과 얘는 반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상대방의 공감을 찾으려고 우리가 중첩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의 대상이 그쵸 초점이 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어떤 이런 중첩되는 영역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순수한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는 거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너랑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도 글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과 5번은 그런 측면에서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인데요. 이번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와 그 다음에 삽입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었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데를 보셔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보면 순서에 비해서 삽입 쪽이 조금 더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출제 경향과 되게 잘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38번의 주어진 문장을 사실 얘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셔도 되고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문제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당연히 이라고 하는 역접의 연결사가 되겠고요. 자, 그러나 이것이 뭐죠? 바로 과학의 점점점 증가하는 어떤 집합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혼자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협업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관점이죠. 이런 것들이 종종 개인적인 천재들이 이야기해서 보통 묻히게 된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태껏 누적적으로 이전에 어떤 연구자들이라든지 동료들의 협업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거지만 개인의 천재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러한 집단적인 성격이 보통 묻힌다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를 보면 알겠지만 앞에는 뭔가 과학의 집단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오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죠. 물론 뒤쪽의 내용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에 앉아있던 뭐 뉴턴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끝난 다음에 밤에 뭐 저작했던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들의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 과학이라는 게 집단적으로 발전하는 게 맞나? 이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쪽에는 어쨌든 집단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오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대본의 역사 동안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비밀스럽고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과학과 우리가 주술일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비밀스럽고 잘 모른다는 건 집단적인 성격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대조적으로 근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관찰이나 해석이나 행동들을 다 합친 건데요. 얘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우리가 얻어진 지식들을요 집단하고요. 집단적인 성격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험실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서 제도화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대부분의 일단 1번 보기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본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혼자서 뭔가 비밀스럽게 하는 건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학이라는 게 조금 더 집단화되고 제도화됐다라는 설명으로 나와서 우리가 집단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바로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 as a collective가 나왔으니까 물론 우리가 collectivize, 그 다음에 collective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집단화라는 얘기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과학이라는 걸 스스로 이제 경계하고 스스로가 이제 규율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 중국의 한 과학자가 내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쌍둥이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거죠. This open and collective nature인데 얘가 앞에서 나왔던 집단적인 성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이것도 그거의 사례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대 과학의 초창기에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조셉 글레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의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1660년대에 뭐라고 했냐? 여기 보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환입니다. 그쵸? 우리의 특정한 감정들에 대한 감정의 이유들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독창적으로 서로 교환해 주는 거죠. 이 교환해 주는 거는 우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교환하는 건 뭐죠? 혼자 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집단적인 성격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다음부터 근대과학을 넘어서부터는 과학의 성격이 되게 집단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Free and Ingenious Exchange of the Reason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의 집단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 뒤를 보시면 벗입니다. 그러나가 되겠죠? 앞에 거랑 당연히 내용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과학이라고 하는 훨씬 더 집단적으로 보이게 된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The more collective science looks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주시면 되는데 앞쪽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죠? 계속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 개인적이라기보단 집단적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5번 보기를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내용이 전부 다 과학의 집단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연결된 쓰인 연결사가 but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내용은 같은데 중간에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 거의 같은 건데 중간에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배가 고프다 그러나 허기가 지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두 개 사이에는 논리적 흐름이 단절히 발생한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주어진 문장까지 생각해서 고려해 보면 보통은 과학은 이렇게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개별적인 천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개별적인 천재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과학이 과연 집단적인 성격인가? 이런 걸 보통 까먹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과학이라는 건 더 집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새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자주 출제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들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but이라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nevertheless나 rather 같은 이런 역접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결사를 통해서 연결하게 돼가지고 이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향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여기 나오는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 여기에 잘 집중을 해서 앞과 뒤의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다만 이제 답이 5번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여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5번이 답인 경우에는 거기까지 읽고 꼼꼼하게 읽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걸 고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집단적인의 중간에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서 안 되는구나에 집중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고요.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 문제를 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답이 2번이다 보면 답을 잘 안 고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3번하고 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얘는 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여러 개 있습니다. 소재가 달라지는 걸 봐도 되고요. 내용이 달라지는 걸 봐도 되는데 일단 39번 문제를 보면 얘도 in contrast라고 하는 앞에 거랑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자용 사회과학 텍스트 이 교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 그들의 주제를요, 그들의 학문적인 대상들을 서로 경쟁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과학 텍스트, 그렇죠? 사회과학 교과서나 사회과학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의 합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의견이니까 얘는 의견의 합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사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자들보다는 합의하기가 좀 더 어렵다는 걸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뭔가 사회과학과 그냥 일반적인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하셔서 이렇게 소재를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직스, 물리학이니까 당연히 자연과학이겠죠. 자연과학에서 되게 앞서 있는 연구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의견의 일치가 있지는 않죠. 서로 논쟁을 벌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합의, 컨센서스 뭐죠? 뭐랑 똑같은 거죠? 앞에 있는 어그리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합의가 존재해요. 뭐냐면 입문자용 물리학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어떠냐? 권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수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지식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문자용 텍스트 정도는 교과서 정도는 교재들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보다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자연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줬습니다. 합의예요, 합의. 댓글 보면 두 번째 문장 2번 보기 들여보시면 there are benefits죠. 이득이요. 이득인데 어떤 이득이냐면 what divide us를 강조하는 이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죠. 우리를 나눠주는 건데 우리를 나눠주는 건 당연히 합의가 아니죠. 얘는 의견의 불일치가 되는 거고요. 일단 2번 보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 보기, 2번 보기 앞에 있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2번 보기 뒤에서는 우리를 나눠주는 거, 의견의 불일치에도 나름의 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를 보면 그들의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냐면 우리가 사회적 세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설명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논쟁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이 3번 보기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현상의 이러저러한 측면이에요. 일단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측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의견의 합의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합의를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우리가 나눠주는 거, 의견의 불일치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기를 뒤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사회적 현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답은 2번에 위치하는 게 맞게 되겠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합의가 존재하지만 대조적으로 사회과학에는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경쟁적인 어떤 관점의 장으로서 보게, 일련의 경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과학은 합의가 좀 일어나기 어렵다. 심지어는 입문자용 도서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의가 되기가 사회과학에서는 더 합의가 좀 어려운데 하지만 이런 의견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얘는 2번 보기 처음에 읽으실 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 이 둘의 차이가 합의점에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1번 보기 다음에서 컨센서스, 자연과학에는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2번 보기 뒤로 넘어가서 우리를 나눠주는 것, 의견의 불일치로 넘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설마 2번이 답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3번부터 되게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이 문제가 조금 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나름의 함정?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해설 강의할 영역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수년간 경험이었지만 약간 3월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 첫 시험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고사 이후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놀거나 마음이 좀 해이해진 상태에서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보게 되겠고 게다가 되게 중요한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뭔가 3월과 6월 사이 그리고 4월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약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6월이란 되게 중요한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3월 모의고사부터 긴장감이 조금 덜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저조한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시험이 좀 쉽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성적이 좀 저조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5월달 모의고사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정작 이제 한 달여도 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5월달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 이런 걸 분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라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약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6월달 평가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월달 평가원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본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후에 차근히 준비를 한다면 수능까지 충분한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너무 일희일비하시거나 이러지는 말고 다만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시험마다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시험들은 저는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5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얘는 안 중요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셔가지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본인의 약점이라든지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